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큰 재판인데 여기에 새로운 신건, 그러니까 새로운 케이스를 배당하지 않겠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지난해 11월 15일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빨리 할 수 있느냐. 계속 여당에서는 2월 15일까지 원칙을 지켜서 맞춰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서울고법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는 새로운 케이스는 배당을 중지해야 된다. 예. 언제까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을 중지한다. 2달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 2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건데 이게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하겠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됩니까? 사실 뭐 곧바로 그렇게 풀이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불필요한 지연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재판부들이 각각의 일정들이 상당히 다 다릅니다. 어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데 뭐 1달 혹은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재판부는 기일 횟수는 똑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에 얼마나 뭐 난해한 그런 사건들이 다수 집중이 되어 있는가, 사건 수가 많은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신건 배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재판부의 그런 업무 가중을 막고 최소한 지연된다는 그런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는 수준까지는 일단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그 사법부에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직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언급했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재판 지연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이 신속한 재판의 이 중요성을 또 천명을 하고 이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좀 정파성, 그러니까 특정 이 정치인을 겨냥해서 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을 2년 2개월이나 지체를 한 건 사실 정말 좀 저는 이 선거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 633 원칙을 또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제 규정으로 1년 안에는 결론을 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선출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에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이 선거법으로 그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다라는 것은 이 2심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 재판 지연의 꼼수를 넘어서 이 법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 법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1심에서 무죄 나오니까 별 얘기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제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633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케이스가 58건이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시작돼서 기소됐는데 이게 6년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4건이나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인데 결론이 안 났어요. 2020년에는 23건, 그리고 2022년에는 28건, 2023년에는 3건, 총 5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자의 방어권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방어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재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좀 빨리 끝나서 좀 명쾌하게 뭔가 정리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재판부에게 이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재판부에게 신건이 배당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요청을 한 거죠? 보니까요. 최은정 이 항소심 부장판사가 먼저 고법에
이 건은 집중 심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신권을 배당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고법이 이 최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새로운 건을 3월 12일까지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이 결정이 향후에 대선 가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아니면 낮아졌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야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사가 저는 인용될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예. 인용이 되어지면 당연히 파면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형사 재판도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 갈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공직선거법이든 위중교사든 어쨌든 1심에서는 유죄 나온 것도 있고 무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또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한번 같은 논리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형사 법원에 있는 재판도 1심에서 만약에 유죄 나오면 바로 인정할 겁니까? 예. 아마 안 그럴걸요. 2심 봐야 된다고 할 것이고 2심에서도 유죄 나오면 마지막 3심 보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를 두고 이게 마치 끝난 것처럼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할 거면 그와 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반론을 예. 드리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그냥 재판 결과 그 자체로 보면 그만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민주당이 이번에 좀 내란죄 이 처벌을 이 수사를 이끌면서 좀 상당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지 조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었어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해도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지 재판을 회피할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이미 기소가 된 이 10여 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의 취지를 봤을 때도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던 사법 리스크를 배제해주기 위해서 즉 이 범죄자를 면피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2심 결과가 나왔을 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경쟁력이 있고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보면 불소추 특권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다르게 네. 피선거권 박탈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네. 조기 대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반론이 있으실 것 근데 같아서. 아무래도 네.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일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면서 저는 법적 미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불소추 특권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매에 있어서 저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법을 만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이미 기소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상황을 가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미국의 정치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정들을 2년, 3년, 뭐 한 4년에 걸쳐서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 국민의 변호사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중도층에 계시건 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전제하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선택을 또 그대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탄핵 소추안을 가결되는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67% 정도의 지지를 상실해야 이게 탄핵이라는 국민적인 지지를 상실해야 헌법 정신에 따라서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방금 부대변인님 말씀에 따라서 이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지지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법리만 따져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도 여전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이 지점은 근본적인 이념은 국민 통합입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지지율이 유지되는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인용해서 이 직위를 아예 해제를 시켰을 때 과연 예.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두 분이 그런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예. 네. 뭐 건전한 토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 편을 들어야 하나? 좀 그런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어땠습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대통령제 아니라 의원 내각제였다면요. 이거 총사퇴감입니다. 옆 나라의 기시다 어땠습니까? 20% 아래로 떨어지니까 총사퇴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캐나다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질문 하나에 제대로 답변 못 해가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단 하나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권을 제외시켜놨잖아요. 우리 헌법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죄를 혐의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계신데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온 국민이 변호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와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고소고발이 또 난무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네, 조금 전에 저 공수처 앞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예. 국민의 의원들이 이제 공수처를 고발하겠다 오후 그렇군요. 5시에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죄 혐의로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죄를 걸어가지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속이 시원하냐라고 했던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